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 1부는 우주에 관련된 건데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첫 번째 빅뱅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오늘은 태양계에 대해서 대하여네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에 관련돼서 과학자들은 어떤 탐구심을 가졌을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32쪽입니다. 제2장 태양계에 대하여.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달 표면에서 성냥불을 켜면 천문학자들은 그 불꽃을 찾아낼 수 있다. 아주 멀리 있어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별의 작은 진동과 흔들림으로부터 그 별의 크기와 특성은 물론이고 생명의 존재 가능성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 우주선으로는 50만 년이 걸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 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면 태양계 바깥에서 전해지는 정말 희미한 전파의 속삭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 칼 세이건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천문학자들이 1951년에 그런 관찰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집했던 전파 에너지를 모두 합치더라도 그 양은 눈송이 하나가 땅에 떨어질 때의 에너지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천문학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알아내지 못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978년까지도 명왕성에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믿기 어렵다. 그 해 여름에 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태프에 있는 미국 해군 천문대에 근무하던 제임스 크리스티라는 젊은 천문학자가 평소처럼 명왕성의 사진을 점검하던 중에 틀림없이 명왕성은 아닌 무엇인가 흐릿하고 불확실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로버트 해밍턴이라는 동료와 상의한 그는 그것이 명왕성의 위성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위성이 아니었다. 명왕성과의 상대적인 크기로 볼 때 그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었다. 당시에는 명왕성의 정체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그 전에 명왕성과 그 위성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전부를 명왕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견은 명왕성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었다. 사실은 가장 작은 행성이라고 여겼던 수성보다 더 작았다. 실제로 태양계에는 우리의 달을 포함해서 명왕성보다 큰 위성이 7개나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양계에 존재하는 위성을 발견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어디를 보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했던 망원경이 무엇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도 명왕성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천문학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 천문학자 클라크 채프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천문학자들이 밤에 천문대에 올라가서 하늘을 훑어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망원경들은 하늘의 극히 작은 부분에서 준성을 발견하거나 블랙홀을 찾아내거나 멀리 떨어진 은하를 살펴보도록 설치되어 있다. 정말 하늘을 훑어보는 망원경 네트워크는 군사 목적으로 설계되어 설치된 것뿐이다. 근데 제가 중간에 조금 개입을 하면요. 아마 이 책이 지금 2003년인가 지금 옮겨진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발행일이 200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14세 발행된 게 2006년인데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을 전후해서 이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렇게 퇴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행성으로 인정받기에는. 그 전에 아마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금지화 천해명 이렇게 할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할 때
그 명왕성은 행성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업데이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화가들의 그림 때문에 실제 천문학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을 정도로 깨끗한 영상을 상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크리스티의 명왕성 사진은 흐릿하고 애매해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보풀아기처럼 보일 뿐이고 그 위성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낭만적인 후광이 비치는 분명한 공 모양은 더욱 아니다. 아주 작고 지극히 불분명한 모습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런 흐릿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성을 다시 관찰해서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까지는 무려 7년이 걸렸다. 크리스티의 발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는 1930년에 명왕성을 처음 관측했던 곳도 역시 플래그스태프 천문대였다는 것이다. 천문학에서 세기적인 사건이었던 그 발견은 천문학자 퍼시발 로웰의 공로로 인정되고 있다. 로웰의 집안은 로웰가 사람들은 캐벗가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캐벗가 사람들은 신하고만 이야기한다는 보스턴의 노래가 남아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부호였다. 로웰은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유명한 천문대를 세울 기금을 내기도 했지만 화성인들이 화성 표면에 운하를 건설했다는 주장으로 더 유명했다. 부지런한 화성인들이 화성의 극지방에서 건조하지만 생산성이 더 높은 적도 지역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로웰은 해왕성 바깥의 어느 곳에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행성 X라고 불렀다. 로웰은 자신이 관찰했던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전 궤도가 불규칙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고 말년에는 그 거대한 가스 덩어리를 찾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불행하게도 로웰은 1916년에 갑자기 사망해버렸다. 아마도 행성 X를 찾으려고 무리를 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사망한 후에는 후손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면서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29년에 로웰 천문대 관리자들이 다시 행성 X를 찾아보기로 하고 캔사스 출신의 클라이드 톰보라는 젊은이를 고용했다. 사실은 이미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화성의 운하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정식으로 천문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하고 고집스러웠던 톰보는 1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결국은 반짝이는 밤 하늘에서 흐릿한 점으로 보이는 명왕성을 찾아내고 말았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발견이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로웰이 해왕성 바깥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게 된 근거였던 그의 관찰이 완전한 엉터리였다는 점이었다. 톰보는 자신이 새로 발견한 행성이 로웰이 생각했던 거대한 기체 덩어리와는 비슷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러나 새로운 행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당시 쉽게 열광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묻혀버렸다. 명왕성은 미국인이 발견한 최초의 행성이었고 그것이 멀리 떨어진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새 행성을 명왕성, 즉 플루토라고 부르게 된 것은 첫 두 글자가 로웰 이름의 머릿글자와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로웰은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을 발견하도록 해준 천재로 추앙되었고 톰보는 그를 숭배하는 행성 천문학자들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다. 그러나 지금도 로웰이 믿었던 행성 X가 정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천문학자들이 있다. 목성의 10배나 될 정도로 거대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믿고 있다. 태양에서 도달하는 빛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도 거의 없을 것이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토성이나 목성과 같은 보통의 행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7조 2000km나 떨어져 있고 태양과 비슷하지만 태양처럼 불타지 않는 상태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주의 별들이 대부분 2개의 별들로 된 이중성인데
우리 태양만이 홀로 존재하는 특이한 별이기 때문이다. 명왕성의 크기, 구성 성분, 대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사실은 명왕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 은하의 파편들이 모인 퀴퍼 벨트라는 곳에 있는 파편들 중에서 가장 큰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천문학자들도 많다. 퀴퍼 벨트는 1930년에 FC 레오나드라는 천문학자가 이론적으로 제안했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천문학자 게라르트 퀴퍼가 그의 주장을 더욱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퀴퍼 벨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퀴퍼 벨트는 유명한 헨리 해성처럼 비교적 정기적으로 되돌아오는 단주기 해성이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지금 헨리 해성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기원전 240년경부터 대략 76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태양계에 속한 해성으로 1705년에 에드먼드 헨리에 의해서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성이 보통 주기를 100년으로 나눴는데 100년 이하는 단주기, 그리고 이상은 장주기, 이렇게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구과학에서 딱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헤일, 바비나 하쿠다케 해성처럼 다시 보기 어려운 장주기 해성들은 더 멀리 있는 오르트 구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작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세밀한 부분이라서요. 명왕성이 다른 행성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명왕성 자체가 작고 불확실할 뿐 아니라 궤도도 매우 불안정해서 10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 명왕성의 공전 평면은 멋으로 비스듬히 쓴 모자의 태처럼 17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명왕성의 궤도는 아주 불규칙해서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한 동안 상당한 기간에는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게 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실제로 해왕성이 태양계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있던 행성이었다. 명왕성은 여기 지금 그 각주를 제가 읽으려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명왕성은 1999년 2월 11일에 가장 바깥으로 되돌아가서 앞으로 22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명왕성이 정말 행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독특한 행성이다.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1%에 불과할 정도이고 크기는 미국 본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만으로도 명왕성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태양계는 안쪽에 위치하면서 암석으로 구성된 4개의 행성과 바깥에 위치하면서 기체로 구성된 4개의 행성, 그리고 작고 외로운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명왕성 부근에서 크기가 더 큰 얼음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크리스티가 명왕성의 위성을 발견한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그 주위를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2년 12월 초까지 해왕성 바깥에서 600개가 넘는 천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천체들은 소명왕성, 플루티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중에서 바루나라는 이름을 붙여진 천체는 명왕성의 위성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그런 천체가 수십억 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그런 천체들의 대부분이 관찰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그 천체들의 알베도, 즉 반사도는 석탄 덩어리와 비슷한 4% 정도에 불과하다.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검은 덩어리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태양계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상상을 넘어선다. 우주는 그야말로 거대하다. 정말 거대하다. 단순한 재미거리로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론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한다.
겨우 태양계의 가장자리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걱정하는 나쁜 소식은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명왕성에 도착하려면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7시간이 걸린다. 물론 우리가 명왕성으로 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비슷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갈 우주선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느리다. 인간이 만든 우주선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시속 56,000km 정도로 날아갔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였다. 보이저는 목성형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한 줄로 늘어섰던 1977년 8월과 9월에 발사되었다. 그런 일은 175년에 한 번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두 보이저 우주선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 행성들이 채찍질을 할 때처럼 우주선을 다음 행성 쪽으로 던져주는 중력 가속 효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도움까지 받아 보이저가 천왕성에 도달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고 명왕성의 궤도에 도달하기까지는 12년이 걸렸다. 나사의 뉴 호라이즌 우주선이 명왕성을 향해 발사될 예정인 2006년 1월이 되면 목성형 행성들이 다시 비교적 유리한 모양으로 늘어서게 되고 그 동안의 기술 발달 덕분에 이번에는 10년 정도에 명왕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에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긴 여행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 우주 공간이 그 구조는 비교적 잘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정도로 평온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몇 쪽 킬로미터 이내의 공간 안에서는 우리의 태양계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태양, 행성과 그 위성들, 수십억 개의 암석 덩어리로 채워진 소행성 벨트, 해성,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파편들을 모두 모으더라도 그 공간에 10조분의 1도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태양계 지도에서 상대적인 크기들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행성들이 이웃해서 늘어서 있고 바깥쪽의 행성에 안쪽 행성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든 것을 그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해왕성은 목성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왕성과 목성 사이의 거리는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5배나 멀고 해왕성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목성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3%에 불과하다. 실제로 상대적인 크기까지 고려해서 태양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과서에서 여러 쪽을 펼칠 수 있는 면을 만들거나 폭이 넓은 포스터용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 태양계 그림에서 지구를 파달 정도로 나타내면 목성은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명왕성은 2.4km 정도 떨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명왕성은 세균 정도의 크기로 표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도 없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루스를 그런 그림에 나타내려면 1만 6,000km 바깥에 표시되어야만 한다. 목성을 이 문장 끝에 있는 마침표 정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축소하면 명왕성은 분작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0m 떨어진 곳에 표시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크기는 정말 거대하다. 명왕성 정도의 거리에서 보면 우리에게 따뜻하고 포근하며 피부를 타게 만들어주는 생명을 주는 태양이 바늘머리 정도로 작게 보인다. 그런 태양은 그저 조금 밝은 별에 불과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텅 빈 공간을 생각하면 명왕성의 위성과 같은 중요한 천체들이 최근까지도 관찰되지 않았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명왕성이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보이저 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왕성은 2개의 위성이 가지고
여기서 해왕성은 2개 위성 E가 아니고요. 위성 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을로 일단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꿨다가요.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왕성은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보이저 덕분에 6개의 위성이 새로 발견되었다. 제가 고쳐있는 게 그나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태양계에 30개의 위성이 있다고 배웠다. 오늘날 그 합은 적어도 90개이고 그 중에서 30개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생각할 때는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명왕성을 스쳐 지나갈 때는 빠른 속도로 명왕성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행 계획에 따르면 태양계의 가장자리까지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교실의 그림에서는 명왕성이 마지막 천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끝은 아니다. 사실은 끝에 가깝지도 않다. 태양계의 끝에 가려면 해성들이 떠도는 광활한 천체 공간인 오르트 구름을 지나야만 하는데 오르트 구름까지 가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1만 년을 더 여행해야 한다. 교실의 그림에서 태양계의 끝이라고 당당하게 표시한 것과는 달리 명왕성은 가장자리까지 거리의 5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거리에 있을 뿐이다. 오르트 구름을 읽어야 되겠네요. 앞에 오르트 구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은하의 회전을 처음 주장했던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핸드리크 오르트가 1950년에 제안했던 해성 운으로 구름이란 얘기입니다. 해성으로 되어 있는 구름, 태양 주위를 1광년 거리에서 돌고 있는 작은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해성들로 이루어진 구름 같은 존재니까 구름의 물방울 알갱이 하나하나가 해성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뭉쳐있는 구름처럼 보이는 것, 멀리서 보면. 이어서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여행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38만 4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달까지의 여행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다. 부시 대통령이 경솔하게 제안했던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은 4,5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탐사선의 우주인들은 모두 목숨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폐기되어 버렸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주인들의 DNA는 그런 입자들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와 상식에 따르면 우리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태양계의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뿐이 아니라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더라도 오르트 구름을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런 구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설일 뿐이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1990년에 발사된 구경이 2.4m인 반사경을 가진 가시광선 적외선 망원경으로 지구에 설치된 망원경보다 300에서 400배 먼 곳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르트 구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명왕성 너머의 어느 곳에서 시작되고 그 폭은 2광년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전부이다. 태양계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AU라고 표시하는 천문 단위다. 명왕성은 지구로부터 40AU 떨어져 있고,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40배란 얘기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중심부까지는 5만 AU가 된다. 5만 배란 얘기입니다. 태양부터 지구까지.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셈이다. 여기서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각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웹픽 오르트 구름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오르트 구름에 관련된
위의 가설에 관련된 또 부연 설명이네요. 정식 명칭은 웨픽 오르트 구름이다. 1932년 에스토니아 천문학자 에른스트 웨픽이 처음 그 존재를 제안했고 18년 후에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새로운 계산으로 그의 주장을 보완했다. 그리고 지금 각주가요. 제가 읽어야 될 각주가 책이 좀 복잡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수치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르트 구름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그곳이 얼마나 평화스러운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곳은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는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도 아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작은 별이 오르트 구름에 흩어져 있는 해성들을 붙들고 있기에 충분한 중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이다. 물론 그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성들은 대략 시속 350km의 안정한 속도로 떠돌아다닌다. 가끔씩 그런 중력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외로운 해성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게 된다. 스쳐 지나가는 별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텅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 주위의 긴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장주기 행성이라고 알려진 이런 해성들이 1년에 서너 개씩 태양계 내부를 지나간다. 아주 가끔씩 길을 잃은 방문객들이 지구처럼 단단한 덩어리에 충돌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해성은 방금 태양계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해성들은 아이오와주의 맨슨을 포함해서 모든 곳을 향해 떨어진다. 해성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어도 300만에서 400만 년이 걸린다. 해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여기서 그 아이오와주의 맨슨이 언급된 것은요. 여기가 7,300만 년 전에 운석이 충돌했던 곳이라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태양계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 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가장 완벽한 진공도 성간 공간만큼 비어있지는 않다. 무엇인가가 그곳 있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렇게 텅 빈 공간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다. 우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별자리인 프록시마 켄타우루스 3중성에서도 아주 가까운 알파 켄타우루스까지만 하더라도 4.3광년이 된다. 천문학에서는 별것 아닌 거리지만 달까지 거리보다 1억 배나 더 먼 셈이다. 우주선으로 그 별에 가려면 적어도 2만 5천 년이 걸리고 그곳에 가더라도 여전히 광활하게 텅 빈 별무리 속에 있을 뿐이다. 다음에 있는 시리우스까지 가려면 다시 4.6광년을 더 가야 한다. 우주를 가로질러 별들 사이를 건너뛰려면 그렇게 멀리 가야만 한다. 우리의 은하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존재했던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즉 운하수의 중심은 궁수자리 방향으로 2만 3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는 거대하다.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100만 킬로미터에 3천만 배나 된다. 계산이 되십니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거리이다. 물론 장난삼아 월트셔의 밑밥에 자국을 남기거나 대낮에 애리조나의 외딴 길에서 픽업 트럭을 몰고 가는 불쌍한 청소년들을 놀라게 하는 외계인들은 수십억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 어느 곳인가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 은하계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000억에서 4000억 개에 이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은하는 1400억 개 정도일 것으로 짐작되는 은하들 중 하나이고 그 중에 우리 은하보다 더 큰 것도 많이 있다. 그런 엄청난 숫자에 매혹되어 있던 코넬 대학의 프랭크 드레이크가 1960년대에 우주에 고등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유명한 식을 만들었다.
드레이크의 식은 우주의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 별의 수를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별의 수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이론적으로 생명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행성의 수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생명이 고등생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의 수로 나누는 식이다. 나누기를 할 때마다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만 아무리 보수적인 숫자를 써라도 우리 은하계에 존재할 수 있는 고등 문명의 수는 몇백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재미있고 신나는 생각인가?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생각인가? 우리는 수백만의 문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우주의 공간이 너무 커서 그 문명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적어도 200광년이나 된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먼 거리이다. 만약 외계인들이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는 빛은 200년 전에 우리 지구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과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실크 양말을 신고 분을 바른 가발을 쓴 사람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원자가 무엇이고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호박을 털 조각에 문질러서 생기는 전기가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들이 외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옛날식으로 누구누구 전상소로 시작하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잘생겼고 고래 기름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200광년이라는 거리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먼 거리다. 이 얘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 지구를 본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빛이라는 게 빛의 속도란 게 광년 아닙니까? 그래서 2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도착하는 빛은 200광년 즉 200년 전에 출발한 빛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우리 지구에서 출발한 반사빛을 보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제가 잘난 척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셈이다. 칼 세이건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행성의 수는 상상을 넘어서는 1조 개의 100억 배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그런 행성들이 퍼져 있는 공간의 크기도 역시 상상을 넘어선다. 세이건의 말에 따르면 만약 우주 공간에 우리를 임의로 뿌린다면 우리는 행성 부근에 떨어질 가능성은 1조의 1조의 10억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33승보다 더 작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1999년 2월 국제천문연합이 명왕성이 행성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좋은 소식이다. 우주는 크고 외로운 곳이다. 가능하면 많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2장을 읽었습니다. 2장은 지금 제목이 뭐였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습니다. 태양계에 대해서 읽었고요. 3장 에번스 목사의 우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43쪽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블루 마운틴에 사는 조용하고 쾌활한 성격의 로버트 에번스 목사는 하늘이 맑고 달빛이 그렇게 밝지 않은 날 밤이면 언제나 커다란 망원경을 뒷마당으로 들고 나가서 특별한 일을 한다. 그는 오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죽어가는 별을 찾아내고 있다. 물론 과거를 들여다보기는 쉽다.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하면 보이는 것이 모두 역사이다.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다. 밤하늘의 별들은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빛이 그 별을 떠났을 때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북극성은 지난 1월이나 1854년이나 아니면 14세기 초에 이미 완전히 타버렸는데도 아직까지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680년 전에 오늘까지는 북극성이 그곳에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일 뿐이다. 별들은 언제나 죽어간다. 로버트 에번스는
천체들의 천체들의 이별 순간을 찾아내는 데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친절한 에번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연합교회의 목사직에서 반쯤 퇴직한 지금 낮에는 자유계약제로 19세기 종교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밤에는 겸손한 하늘의 거인으로 변신한다. 그는 초신성을 사냥한다. 초신성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수축되었다가 극적으로 폭발하면서 1000억 개의 태양이 가진 에너지를 한순간에 방출하여 한동안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상태를 말한다. 에번스에 따르면 초신성은 1조 개의 수소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다. 50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우리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에번스의 장난스러운 표현에 따르면 모든 쇼가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해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곳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에는 너무 먼 곳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초신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발하는 빛은 희미하게 반짝일 정도로 보인다.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만 관측되는 초신성이 다른 별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늘에 비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뿐이다. 에번스 목사는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아주 가끔씩 반짝이는 작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해하려면 검은 식탁보를 덮은 식탁 위에 한 줌의 소금을 뿌린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흩어진 소금 알갱이들이 은하인 셈이다. 소금이 뿌려진 그런 식탁 1500개가 월마트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4km에 걸쳐서 늘어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식탁 중에 하나에 소금 알갱이 하나를 더 뿌리고 나서 로버트 에번슨 목사에게 그 소금 알갱이를 찾아내도록 하면 그는 단번에 새로 더해진 소금 알갱이를 찾아낼 것이다. 그 소금 알갱이가 바로 초신성이다. 올리버 섹스는 화성의 인류학자에서 초신성을 찾아낸 능력이 뛰어난 에반스를 자폐증에 걸린 석학으로 비유해서 소개했지만 그가 자폐증에 걸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섹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에번스는 자신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주장과 석학이란 주장을 모두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여기서 올리버 섹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능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별들의 말을 기억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끝없는 숲이 시작되는 시드니 외곽의 하젤브룩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그림 같은 그의 집으로 그와 그의 부인 엘레인을 방문했을 때 그가 수줍은 표정으로 한 말이었다. 저는 다른 일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건을 넣어둔 것도 기억을 못해요. 부엌에 있던 엘레인이 지적했다. 여자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물건을 넣어둔 것도 기억을 못해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망원경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에번스의 뒷마당에 윌슨 산이나 팔로마 산의 천문대처럼 미닫이문이 달린 둥근 지붕과 자동으로 움직이는 의자가 설치된 작은 천문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나를 뒷마당이 아니라 부엌 뒤에 있는 좁은 창고로 데려갔다. 책과 서류 더미가 가득한 창고에는 가정용 온수 탱크 정도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흰색 원통형 망원경이 그가 직접 합판으로 만든 회전용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관측을 할 때는 그 망원경을 2번에 나누어 부엌 바깥에 있는 마루로 옮겨야 한다. 머리 위의 지붕과 언덕 아래서 자라는 유칼리 나무 때문에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은 우편함 크기 정도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하늘이 맑고 달이 그렇게 밝지 않은 날에는 바로 그곳에서 초신성을 찾아낸다. 초신성이란 말은 놀라울 정도로 독특했던 천체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냈다. 불가리아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자란 츠비키는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부임하면서부터 남과 쉽게 다투는 성격과 엉뚱한 재능으로 유명해졌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뛰어나게 똑똑하지는 않았던 그를 신경이 쓰이는 익살꾼 정도로 여겼다. 건장한 체격의 그는 칼택에 식사마루로 뛰어내리기도 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공공장소에서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지나치게 도전적이어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월터 바데조차도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츠비키는 사실과는 달리 독일 출신의 바데를 나치 동조자라고 몰아붙였다. 츠비키는 윌슨산 천문대로 올라간 바데에게 약간 만약 칼텍 캠퍼스에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 그래서 칼텍은 캘리포니아 테크니컬 아마 칼리지쯤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츠비키는 놀라운 총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서 총기는 총이 아니고요. 총명한 기운 이런 뜻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그는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가끔씩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중성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제임스 체드윅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새로운 아원자 입자였던 중성자가 유행에 맞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만약 별들이 원자핵 정도의 밀도로 수축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원자들이 문자 그대로 압착이 된다면 전자들까지도 원자핵에 밀려 들어가서 중성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성자 별이 생겨난다. 무거운 포탄 100만 개가 조약돌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물론 그 정도로도 충분하진 않다. 중성자 별의 중심은 밀도가 대단히 커서 한 숟가락 정도면 대략 900억 킬로그램이나 된다. 한 숟가락이 그 정도라는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츠비키는 별이 그렇게 수축이 되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남게 되어서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그렇게 생기는 폭발을 초신성이라고 불렀다. 사실 그것은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일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1934년 1월 15일에 발간된 물리총설이라는 학술지에 한 달 전 츠비키와 바데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초록이 실렸다. 초록은 논문 앞에 싣는 논문의 개략적인 내용, 영어로 abstract라는 것입니다. 24줄의 한 문단으로 된 짧은 초록에는 엄청난 새로운 과학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초신성과 중성자별에 대한 최초의 논문에서 중성자별의 형성 과정을 확실하게 설명했고 폭발의 규모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덧붙여서 당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현상이 초신성 폭발 때문이라는 결론도 얻었다. 여기서 우주선은요, 그 선자가 배 선자가 아니고 광선할 때 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선은 영어로 하면 cosmic rays가 될 것 같습니다. 한문만 나와 있습니다. 우주선이라고. 그런 주장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혁명적인 것이었다. 중성자 별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였다. 우주선에 대한 주장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칼텍의 천체 물리학자 킵 S 손의 말에 따르면 그 초록은 물리학과 천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견 지명이 담긴 논문이었다. 흥미롭게도 츠비키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었다. 손에 의하면 그는
물리학 법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각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츠비키의 재능은 거대한 생각을 해내는 것이었다. 수학적인 문제는 바데와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츠비키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이 지금과 같은 은하들이 존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의 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중력이 암흑 물질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츠비키는 중성자 별이 충분히 수축되면 그 밀도가 너무 커져서 빛마저도 그 중력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불행하게도 츠비키를 외면했던 동료들은 그의 새로운 주장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5년 후에 중성자 별에 대해서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던 위대한 로버트 오펜하이머도 츠비키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츠비키가 몇 년 전부터 같은 건물에서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측했던 츠비키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동안 츠비키는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머리를 들면 볼 수 있는 하늘은 우주에서 놀라울 정도로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모두 합쳐서 6,000개 정도이고 그 중에서 한 곳에 서서 볼 수 있는 것은 2,000개 정도에 불과하다. 한 곳에서 쌍안경을 이용하면 5만 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고 소형 2인치 망원경을 사용하면 30만 개 정도를 볼 수 있다. 에번스가 쓰는 것과 같은 16인치 망원경을 사용하면 별의 수가 아니라 은하의 수를 세게 된다. 에번스의 집 마당에서 5만에서 10만 개 정도의 은하를 볼 수 있었고 각각의 은하에는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숫자들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초신성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별은 수십억 년 동안 타고 나서 한순간에 빠르게 죽어버리지만 폭발하는 별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새벽에 장작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은하에서도 초신성 폭발은 200년, 30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초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서서 망원경으로 맨하튼을 둘러보면서 21살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인 사람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지침서를 만들고 싶다는 꿈에 부푼 조용한 말씨의 목사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겼던 것은 당연하다. 에번스는 당시 아마추어 천문가에게는 상당한 규모였지만 심각한 관측용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10인치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에번스가 관찰을 시작했던 1980년에 천문학계에서 알려진 초신성의 수는 채 60개가 안 되었다. 에번스는 내가 방문했던 2001년 8월에 자신의 34번째 초신성을 발견했고 몇 달 후에는 35번째를 그리고 2003년 초에는 36번째 초신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에번스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천문가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북반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하늘을 전부 독차지할 수가 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더욱이 그는 재빠르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억력도 가지고 있었다. 대형 망원경은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망원경을 제 위치로 고정하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그러나 에번스는 자신의 16인치 망원경을 결투에 나선 사수처럼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몇 초 만에 한 곳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는 하룻밤에는 400개의 은하를 관찰할 수가 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400개 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망원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개를 관찰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초신성을 찾아내는 일은 그것을 찾지 않으려는 노력과도 비슷하다. 그는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한 해 평균 2개씩의 초신성을 찾아냈다. 수백일 동안 하늘을 찾아 헤맨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15일 동안에 3개를 찾은 적도 있었지만 3년 동안 하나도 못 찾았던 때도 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이었다. 그런 경험은 은하가 진화하는 속도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드문 경우랍니다. 그는 망원경 옆에 있는 탁자에 놓아두었던 사진과 논문들을 보여주었다. 먼 곳의 성운들과 정교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천체를 찍은 유명한 천문학 잡지의 컬러 사진들을 본 적이 있겠지만 에번스의 자료들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저 후광이 비치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흑백 사진에 불과했다. 나에게 보여준 한 장의 사진에는 얼굴 가까이에 대고 보아야만 구별되는 희미하게 빛나는 별무리들이 찍혀 있었다. 에번스는 그것이 천문학에서 NGC 1365라고 알려진 은하의 화로자리라는 별자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NGC는 그런 정보들이 수록된 신규 일반 목록을 뜻한다. 한때는 더블린에서 두꺼운 책으로 발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물론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다. 장엄하게 죽어가는 별에서 발생된 빛이 6천만 년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요 속의 우주를 달려와서 2001년 8월 어느 날 밤 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유칼리 향기에 젖은 언덕에 있던 로버트 에번스였다. 에번스에 따르면 나는 우주 공간을 통해서 수백만 년을 지나온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하늘에 바로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겠지요. 초신성은 단순히 신기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초신성에는 에번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도 IA형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특별한 초신성은 언제나 같은 방법, 같은 임계 질량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초신성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표준 촛불로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표준 촛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별을 표준 촛불이라 했습니다. 1987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사울 펄뮤터는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IA형 초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초신성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방법을 확립하려고 일을 시작했다. 펄뮤터는 일종의 최고급 디지털 카메라인 CCD라는 전화 결잡 소자와 복잡하게 연결된 컴퓨터로 구성된 멋진 측정 장치를 만들었다. 그 장치로 초신성을 발견한 작업을 자동화하게 되었다. 이제 컴퓨터가 망원경으로 찍은 수천 장의 사진에서 초신성 폭발에 해당하는 밝은 점을 찾아주었다. 버클리의 펄뮤터 연구진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5년 만에 무려 42개의 새로운 초신성을 찾아냈다. 이제는 아마추어도 전하 결합 소자를 이용해서 초신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CCD를 이용하면 망원경을 맞추어 놓고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에번스가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이제 초신성을 찾아내는 일이 일에서도 낭만이 사라져버렸지요. 그에게 새 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다. 아니요.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내 방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발견했던 초신성 사진을 웃음 띤 얼굴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가끔 그들을 이길 수 있답니다. 만약 가까운 곳에서 별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4.3광년 떨어진 알파 켄타우루스이다. 만약 그 별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4.3년 후에는 하늘에서 거대한 통이 쓰러지는 것과도 같은 멋진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폭발의 영향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면 살이 모두 타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년 4개월 동안 그런 재앙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하러 갈까? 농부들은 씨를 뿌릴까? 상점의 점원들이 배달을 해줄까? 몇 주 후에 뉴햄셔로 돌아온 나는 다트머스 대학의 천문학자인 존 소스테인션 텐센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다.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런 소식이 빛의 속도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 파괴력도 역시 빛의 속도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알게 된 순간에 모두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이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있으려면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대략 10광년 이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주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복사선입니다. 그런 복사선은 기막힌 오로라를 만들어서 하늘 전체를 무시무시한 빛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런 장관을 만들어낼 정도라면 자외선을 비롯한 우주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높은 곳에 자기층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층이 없어지고 난 후에는 햇볕을 쬐이면 곧바로 타버린 피자처럼 될 것이다. 소스텐센의 설명에 의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려면 특별한 종류의 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별은 적어도 우리 태양보다 10에서 20배 정도 더 무거워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별이 없습니다. 우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곳이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보는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베텔기우스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흥미로울 정도로 불안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텔기우스는 우리에게서 5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은 대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1054년의 폭발로 개 성운이 만들어진 것은 그 중 하나였다. 1604년에 일어났던 초신성 폭발은 낮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상태로 3주 이상 계속되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것은 대마젤란 성운으로 알려진 곳에서 일어났지만 남반부에서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 폭발은 16만 9천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초신성은 다른 핵심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폭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수수께끼처럼 설명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대폭발에서 가벼운 원소들은 많이 생겼지만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원소들은 훨씬 후에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탄소나 철과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별의 중심보다도 더 뜨거운, 정말 뜨거운 상태가 필요하다. 초신성이 바로 그 해답이었다. 그런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츠비키만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우주론 학자였다. 그는 요크셔 출신으로 2001년에 사망했을 때 네이처에 실렸던 추모사의 표현처럼 우주론 학자였으며 논쟁가였던 프레드 호일이었다. 네이처의 추모사에 따르면 그는 평생을 논쟁에 휩싸여 살면서 명성을 망쳐버렸다. 예를 들면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연사 박물관이 귀중하게 소장하고 있던 시조새의 화석을 필트다운 사건에서처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 지금 각주가 있습니다. 필트다운 사건은요, 1912년 영국의 필트다운 코먼의 사력층에서 발굴된 유골이 현생 인류의 조상일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모았으나 1954년에 조작된 것이었으니 밝혀졌던 사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물관의 화석학자들은 며칠 동안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고 고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또한 지구의 생명은 물론이고 독감이나 선, 패스트와 같은 질병들도
우주에서 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선이라는 얘기는요, 선패스트에서 선은 갑상선, 우리가 샘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의 코가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콧구멍이 아래쪽을 향하게 된 것도 우주에서 떨어지는 병원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1952년에 라디오 방송에서 비웃듯이 대폭발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한 곳에 모여있던 모든 것이 왜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극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호일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정류상태 이론을 더 좋아했다. 호일은 만약 별들이 속으로 터져버린다면 핵물리학에서 밝혀진 과정들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의 합성이 시작되기에 충분한 수억 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열이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호일은 1957년에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초신성 폭발에서 어떻게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는가를 밝혀냈다. 그의 동료였던 W.A. 파울러는 그 업적으로 1983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일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호일의 이론에 의하면 폭발하는 별은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해서 모든 새로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서 성간 매질로 알려진 기체 상태의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성간 물질은 결국 서로 뭉쳐져서 새로운 태양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성간이라는 얘기는 별과 별 사이의 물질입니다. 그의 새로운 이론 덕분에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약 46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름이 약 240억 킬로미터 정도인 거대한 기체와 먼지 덩어리의 소용돌이가 뭉쳐지기 시작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질량의 99.9%는 함께 뭉쳐져서 태양이 되었다. 그리고 남아서 떠돌아다니던 물질들 중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던 두 개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정전기 힘에 의해서 합쳐졌다. 그것이 우리 행성이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미완성의 태양계 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로 충돌한 먼지 입자들은 점점 더 큰 덩어리로 뭉쳐졌다. 결국 덩어리들은 미행성체, 그래서 미자는 작을 미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행성체라고 부를 정도로 커졌다. 그런 미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부서지거나 합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생겼다. 승자들은 점점 더 커져서 자신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다.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인 작은 행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몇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대략 2억 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아직까지도 녹아있는 상태의 지구는 주변에 떠다니는 파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대략 그런 상태였던 약 45억 년 전에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천체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파편에서 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져 나간 물질들은 몇 주 만에 하나의 덩어리로 다시 뭉쳤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공 모양의 암석 덩어리가 완성되었다. 달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달의 표면에는 지구와는 달리 철이 많지 않다. 이런 이론은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40년대에 하버드의 레지널드 달리가 처음 제안했었다. 유일하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지구가 지금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대부분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황으로 된 대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물질들이지만 실제로 생명은 그런 유독한 혼합물에서 생겨났다.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기체이다. 그 당시에는 태양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온실 효과가 아니었더라면 당시 지구는 영원히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고 생명은 발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생명이 시작되었다. 여기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기체이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적외선을 쉽게 흡수해서 행성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대기의 구성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억 년 동안 어린 지구에는 혜성과 운석과 다른 천체의 파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 덕분에 바다를 채운 물과 생명이 탄생하는 데 필요했던 성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독하게 혹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시작되었다. 화합물의 작은 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40억 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다. 다음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네, 지금까지 그 태양계 혹은 우주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일부가 우주에서 잊혀진 것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그 세부 장의 이름은요, 사물의 크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